찾아주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품격 있는 국민이고 1등 대구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래 귀한 걸음을 하셨으니까 코로나를 이겨내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는 마시고 교회 같은 데서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어차피 이제 많이 다중들이 모이게 되고 또 그때 이제 찬송을 하고 하기 때문에 많이 또 목사님들은 뭐 정화원 목사님도 걸리듯이 이렇게 하는데 스님들은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어요. 대충 아시죠 답을? 왜 그럴까요? 예? 무건.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산에는 이제 많이 또 이 속세가 떨어져 있고 또 많은 사람들하고 접촉 안 하고 무건 수행을 한다든지 그런 있는데 진짜 답은 그게 아니고 스님이 신고 있는 신이 있습니다. 하얀 고무신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게 백신이잖아요. 백신을 늘 달고 다니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략하겠어요? 또 그렇다고 지금 현대 사회에 또 우리도 뭐 그 흰 고무신을 신고 다닐 수 없으니까 백구두라도 한번 신고 다녀보면은 코로나가 덜 붙을지 모르겠습니다. 농담삼아 말씀드렸고요. 오늘 6.25 전쟁 70주년 대구의 모인 예술가들. 여기에 제가 표지에 요 사진을 넣는 거는 요 사진이 지금 조금 있는 약도하고 제가 다 나옵니다만은 대구에서 당시 6.25 전쟁 당시에 경양각지에 많은 문인 예술가들이 모여가지고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모여서 찍은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옷 중간에 보면은 이제 검은 옷, 위에 검은 옷을 입은 중간에 입은 분이 이제 공초 오상순 시인이고요. 예, 그 이제 이쪽으로 왼쪽에 이제 좀 얼굴이 좀 검게 이렇게 나왔죠. 이 유상 선생이거든요. 이문희 대주교의 아버지. 그때는 시인이죠, 이분이죠. 유상 시인이신데 앞에 꽃다발을 들고 있는데 신을 보세요, 신. 어디 밭에서 뭐 논물 보러 온 것처럼 저런 복장으로 하여튼 사진이 좀 특이합니다. 그런데 그 유상 선생 이쪽에가 서동진 화가고 그 옆에가 약간 국방새 옷 같은 입은 분이 이제 구상시인이고요. 그 중간에 검은 옷 입은 분 오른쪽으로 여러분 방향에서 오른쪽입니다. 그 이제 조지훈 선생이 있고 또 쭉쭉 넘어가면은 조지훈 선생 오상순 선생님 뒤에 있는 분이 원화여고 초대 교장에 있는 이영창 선생이고 아동문학가이시죠. 그리고 이호상 선생님 뒤에 분이 향토 이윤수 시인하고 이영창 문학가하고 중간에 이렇게 있는 분이 시조시인 이호우 시인인데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사진인데 향촌동 그때 6.25 당시에 향촌동에 모여 있는 어떤 문인들의 한 풍속입니다. 그때 그래도 다보동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출판 기념을 했다는 게 좀 경이롭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죠. 이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왼쪽 사진 보면은 요거는 아마 상준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외관 쪽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낙동강 방화선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고 국군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죠. 앞에는 여러분들 사진이 그래서 저기 강입니다. 강 너머로 이제 서울에서 내려온 많은 피라민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뭐 남부 여대해서 보따리 들고 또 뭐 들어는 또 소구루마를 끌고 막 내려와서 무작정 남으로 내려오는데 이 사람들이 강이 앞에 있으니까 쩔쩔매고 있는 모습입니다. 뒤에는 인명군들이 내려오고 있고 그런 절박한 상황이죠. 그걸 이제 전쟁 어떤 현실의 한 모습을 보여드렸고 오른쪽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대구역에 화차 위에 이제 피난민들이 앉아 있는 모습인데 요거는 1사 후퇴 51년 그죠 북진했다가 다시 밀려 내려왔잖아요. 1사 후퇴 후에 서울에서 다시 이제 피난민들이 내려왔을 때 대구에서 찍은 모습인데 전부 저렇게 화차 위에 저렇게 앉아서 막 내려왔습니다. 이제 피난민들 행렬이고 그 밑에 작은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그야말로 낙동강 정선입니다. 다 이제 인민군이 다 점령을 하고 대구하고 이렇게 부산하고 이렇게 동그랗게 정말 경상
대구하고 경상남도 정도만 이렇게 달랑 남았죠. 요 상태에서 납동강 전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다시 뭐 다부종 전투를 승리를 이끌면서 이제 북진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저 당시 상황은 제가 한자로 풍전등화라고 해놨습니다만은 정말 풍전등화죠. 국가가 없어지는 절체절명의 위기였고 정말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되돌아보니까 그렇지 저 당시는 언제 대구가 함락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얼마나 절망감이 들었겠습니까? 그 어떤 또 문인 예술가들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들의 문학, 예술이 파멸되는 것은 삶 자체, 가족과 헤어지고 삶 자체가 사라지는 그런 엄청난 어떤 황폐감이나 절망감에 잠겨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많은 피난민들이 부산하고 대구에 왔는데 대구에 더 많이 왔습니다. 부산은 좀 머니까 대구에 많은 피난민들이 와서 그 당시에 뭐 대구 신천, 지금은 신천이 정비를 잘해가 참 좋잖아요. 대구 신천변에 그때는 그냥 자가리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신천변에 그냥 뭐 노숙을 하고 판잣집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피난살이를 했고 뭐 신천동, 신안동 이런 쪽에도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했는데 뭐 친척이 있으면 친척 집에도 가고 어쨌든 그래도 이 문인 예술가들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문인 예술가들은 다 해외 유학파들입니다. 요즘 같으면 요즘 미국 유학은 많이 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유학을 했거나 중국에 유학을 했다 하면 다 대단한 집안의 대단한 수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당대의 지식인이고 당대의 지석인입니다. 최고의 에리트들이죠. 그러니까 조금 뭐 경제적인 형편은 나왔겠죠. 그러니까 어디든 대구 시내에 가족들 거찰 집은 정해놓고 어디 가겠습니까? 뭐 문인 예술가들이 총 들고 싸우러 갈 수는 없고 이제 향촌동으로 낮에는 모입니다. 왜 향촌동으로 모이느냐? 향촌동은 제가 전했듯이 대구 시내 지금은 향촌동이 오늘도 제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여기 또 뭐 아파트가 크게 들어서 힐스테이트인가 그랬었던데 참 저는 이 향촌동 이쪽 골목하고 굉장히 참 안 맞다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자꾸 옛날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향촌동은 지금은 뭐 식당이 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한적한 거리잖아요. 이게 번화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향촌동, 이 경상감영 일대가 과거에는 이제 대구의 성내죠. 성내고 일제시대에도 거기 뭐 도청이 있었고 은행이 있고 경찰서, 헌병대, 미나카이 백화점, 뭐 극장, 대구역이 가까이 있고 그러니까 이가 가장 번화가였습니다. 우리 술집도 많고 다방도 많고 그러니까 낮에 되면은 이제 이분들이 다 이쪽으로 모이게 되죠. 그러면 모이게 되면 다 그만한 지명도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같이 모여서 뭐 다방에 모여서 뭐 문학 담론을 편거나 어떤 시대를 한탄하고 하다가 저녁에 해그림 되면은 막걸리 집으로 가는 겁니다. 막걸리 집에 가서 누가 술값을 내는지도 모르고 마시는 겁니다. 한탄도 하고 울기도 하고 기행도 하고 일탈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 향촌동은 6.25 아이러니컬하게도 6.25가 있었기 때문에 르네상스를 하는 건 보통 보면 우리가 문학이나 문예, 예술 쪽의 어떤 부흥을 르네상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향촌동은 역설적으로 50년대에서 60년대 후반까지 한국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또 어쨌든 대구가 낙동강 전선으로 어떤 최후의 보루가 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어떤 군사적인 물자들이 지원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전쟁 때는 군이 최고잖아요. 군에서 모든 보급품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구가 어떤 군사 도시로서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경제적인 이런 측면에서도 많이 번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향촌동이 이제 발전했죠. 근데 그 전쟁 통해 8월 달이 다부동 전투가 8월 한 달간 계속되잖아요. 뭐 인민군하고 우리하고 다 합쳐서 한 4, 5만 명 정도 죽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근데 그렇게 여기서 사실 다부동 지금은 뭐 사실 우리가 고속도로 가보면 중앙고속도로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대구에서 저녁이 되면은 포성이 들립니다. 쿵 소리가 나고 총 소리도 나고 또 대구 근방에 그때 포가 하나 날아와가지고 막 혼비백산 나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저녁에 술을 마시고 낭만이 흐르는 그런 어떤 문화예술의 요람이었다. 또 한국 문단의 중심지였다. 향촌동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또 우리 오늘날 대구 문단이 태동하는 모태가 되었다.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 경북도청이 이제 경상 암령자리는 대구도청이 1966년에 상격동으로 이전하죠. 지금은 또 완동으로 갔잖아요. 상격동으로 이전하면서 조금 이제 도심 기능으로서의 어떤 그게 좀 약화되고 또 70년대 산업화와 함께 도심의 무게 중심이 동성로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향촌동은 이제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저희들이 그 70년대 후반 제가 79학번이거든요. 70년대 후반 11.6 일어날 때 이제 대학을 들어갔죠. 뭐 데모도 뭐 하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때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대학생들이 향촌동에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는 뭐 노래방이 없으니까 대학생들이 문화라는 게 뭐 무슨 동아리 모임을 한다지 하면 전부 향촌동에 와서 막걸리 받아놓고 지진 구워놓고 젓가락 장단으로 노래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향촌동이 그래도 젊은 사람이 북적거리는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또 많이 더 달라졌죠. 그래서 어떤 향촌동에 그렇게 이제 모였는데 이 작가 문화예술인들은 비난을 와서 어쨌든 다 이제 당대의 엘리트들이니까 이제 군과도 연결이 되었겠죠. 군의 장성급의 이런 사람들하고도 교류가 있고 하니까 특히 구상시인 같은 분들은 군부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래도 국가가 풍전등화 위기에 있는데 어떤 문학이나 예술로라도 좀 이런 장병들에게 사기를 도와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의무감 때문에 이제 종군 작가단을 구성해가지고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뭐 강연도 하고 군가도 작사하고 그런데 그래 원래 문총구국대 문총구국 요즘 예총하는 거 비슷하잖아요, 그죠? 문총구국대가 원래는 대전에서 생겼습니다. 대전으로 서울이 점령되고 이제 수도가 임시 수도가 대전으로 내려왔을 때 문정국대가 생겼는데 그때 대구에서는 이제 문정국대 경북지대 그래가지고 만경관 아시죠? 극장 만경관 극장에서 뭐 이호상 또 이윤수진 이런 분들이 이제 경북지대를 만들었고 공군 종군 작가단은 이제 51년 이제 149때 이후죠. 51년도에 만들어가지고 51년 3월에 참공그룹으로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현재 공군 종군 작가단 단장은 아동문학가였던 이제 마혜송 선생이 이제 맡았고 51년 5월달에 육군 종군 작가단이 또 이제 최상덕이라고 최독견이라고 하는데 그 작가가 맡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작가단을 구성이 아니고 또 작품집을 냈습니다. 그 전쟁의 와중에 집을 냈다는 건 참 기적적인 일이죠. 전선 시첩 그래가지고 중간의 사진입니다. 중간의 사진인데 한자로 전선 시첩서는 이게 2자가 보이죠. 이게 2집입니다. 1집은 표지가 날아가 버리고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표지가 없어서 2집을 제가 사진을 넣었는데 1950년 8월 12일 이제 8월 달에 이제 1집이 나오고 12월 달에 2집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12월 달에 나오는 2집이죠. 그렇게 두 번 나오고 이제 치웠죠. 그리고 1집에 보면은 표지는 없지만 이제 속장에 보면은 목차에 보면은 서정주, 조지훈, 박목월, 구상, 이호상, 이윤수, 김윤성 이런 당대의 예노라하는 문인들이 이제 시작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들 보면 이제 뭐 전시니까 전쟁의 비극 뭐 이런 걸 이제 노래한 작품이고 이게 또 실제 전선에 또 배부가 돼가지고 장병들이 읽고 많은 공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선 시집이 여기 시집이라면은 이제 종합 문예지 성격의 어떤 그 잡지가 이렇게 글자가 좀 희미하게 나오네요. 전선 문학, 그거는 사진 제일 왼쪽이죠. 창간호, 전선 문학. 그리고 이제 종합 문예지니까 여러 가지 장르의 작품이 실렸고, 박목월 유치원, 뭐 구상 등. 그때 육군 정훈감실이 이제 개상성당을 빌려가 썼던 모양입니다. 거기서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전선 시집이나 전선 문학은 우리나라 어떤 6.25의 어떤 전선 문학을 실증하는 중요한 문학적인 사료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사실 전선 문학의 메카였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죠.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제가 밑에 전선야곡 얘기 써놨는데 이 전선야곡 여러분 노래 아시죠? 가랑잎이 휘날리 이 노래가 51년도에 나왔는데 이게 대구 가수가 불렀습니다. 신세영이라고.
대구 가서 부르고 대구의 오리엔탈 레코드사에서 아마 밑에 향초문화에 가면 모형을 만들어놨지 싶은데 거기서 녹음을 했는데 옛날에 이 박음장치 없어가지고 통금이 있을 때 통금이 지나서 목포를 뒤집어 쓰고 녹음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 전선야경 노래가 정말 참 전쟁터에서 생사를 가르는 어떤 장병들이나 또는 많은 피난민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그러겠죠. 그 전선야곡도 그때 이제 나왔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요거는 이제 조지훈 선생이 8월 한 달간 다부동 전투가 치열하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부동에 갔던 모양입니다. 다부동에 가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밑에 사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런 참 인민군인지 국군인지 모르겠지만 이 젊은 목숨이 이렇게 처절하게 죽어갔죠. 그래서 이제 그 현장을 보고 와서 지은 시가 이제 다부원에서 하는 이 시입니다. 근데 글자 좀 보이십니까? 저는 이거 다 외우지는 못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달 농성 끝에 나오는 다부원은 얇은 가을 구름이 산마루에 부려져 있다. 피와 공방의 포화가 한 달을 내리 울부짖던 곳. 아, 다부원은 이렇게도 대구에서 가까운 자리에 있었구나. 조그만 마음 하나를 자유의 국토 안에 살리기 위해서는 한 해살이 포나무도 온전히 제 목숨을 다 바치지 못했거니 사람들아 묻지를 말아라. 이 황폐한 풍경이 무엇 때문의 희생인가를. 고개 들어 하늘에 외치던 그 자세대로 머리만 남아있는 군마의 시체. 스스로의 뉘우침에 흘겨우는 듯 길 옆에 쓰러진 괴뢰군 전사. 이때는 괴뢰군 그랬네요. 일찍이 한 하늘 아래 목숨 받아 움직이던 생명들이 이제 싸늘한 가을바람에 오히려 강고등어 냄새로 썩고 있는 다부원. 진실로 운명의 말미암음이 없고 그것을 또한 믿을 수가 없다면 이 가련한 죽음에 무슨 안식이 있느냐. 살아서 다시 보는 다부원은 죽은 자도 산 자도 함께 안주의 집이 없고 바람만 분다. 그런데 정말 좀 현장에 종군 작가가 현장에서 전쟁의 참상을 보고 묘사하는 그런 리얼한 시죠. 어떤 참혹한 풍경, 비인간적인 그런 상처, 또 절망감, 황폐감 이런 것도 스며 있고, 어떤 이제 이 조지훈 선생은 이 시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의미의 어떤 명분의 전쟁이든 그 전쟁은 참 비극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생명과 자유의 어떤 가치 같은 걸 이제 얘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참혹한 어떤 인간성 파괴에 대한 어떤 저항, 비판 의식 이런 걸 이제 담은 걸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시에 이제 대구에 왔던, 제가 어지간히 이 사진을 참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왜냐하면은 사진을 이 당시에 저분들이 보통 보면 이제 공초생 같은 경우는 1800 몇 년도에 조선 구한말 사람입니다. 태어났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데 당시 이분들이 대구에 왔을 때 나이를 견주어 가지고 비슷한 연령대에 맞춰 사진이 잘 없어요. 그래 사진을 애를 많이 먹고 이제 찾았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박인환 시인 같은 분이 빠졌고 몇 분이 빠지긴 한데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래도 조금 지명도가 있는 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열 왼쪽에, 사진 계열 위에 왼쪽에 보면 역시 담배를 물고 있는 이제 공초 상순이죠. 근데 이분은 담배를 그렇게 피우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볼까요? 몇 년, 94년, 그래도 한 60, 한 70 가까이 살았는데, 오래 살았죠. 밥 먹고 자는 것 빼고는 담배를 계속 달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대구에 또 일하고 있었는데 대구의 남산동에 이제 제일 살았는데 누가 봤대요. 제 책에도 그랬었는데 세수를 하는데 세수 때 이렇게 물을 받아놓고 이제 옆에 담배를 피우다 이렇게 걸쳐 놓잖아요. 그러니까 물 한번 이렇게 하고는 또 한 모금 하고 또 한 번 하고 그렇게 담배가 좋은가 몰라요. 하여튼 그래 담배를 피웠는데 이제 이 호가 공초잖아요. 빌공자에 초를 초자인데 공초인데 담배를 하도 많이 피워가 별명이 꽁초 돼버리잖아요. 꽁초. 근데 이분은 원래는 기독교였는데 이제 불교 쪽으로 전향이가 그건 모르고 하여튼 이제 이 사찰을 다니면서
참선 수행도 많이 별로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담배 연기 속에 아마 담배를 피우면서 이 맹렬하는 담배 연기를 보면서 이미 인생의 무상각 같은 걸 아마 취득하지 않았나. 그래서 보면 실제 어떤 자유로운 이분이 시를 썼지만 시집은 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형식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구도자적인 그런 것이죠. 대자유와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 오른쪽이 이제 아동문학가 마유성 선생이죠. 옛날 일제강점기 때 그 소파 방정환 선생님하고 색동회 어린이 문학 단체이기도 하고 어린이 운동 단체 색동회 우리나라 최초죠. 색동회를 같이 결성하는 분이고 또 그 대구의 어린이 헌장비가 대구에 세워져 있는데 다산공원이 있어요. 다산공원에 어린이 헌장비를 상당히 일찍 했죠. 1958년에 했으니까 그때 어린이 헌장비 세우는데도 많은 기여를 했고 또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 동화를 했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좀 뭡니까 좀 향촌동 다투목같이 생긴 분 있죠. 이분이 이제 김기진이라고 원래 이름이 김기진인데 이제 김팔봉으로 많이 불렀다 그래요. 팔봉은 충청도 분인데 자기 고향 마을 이름이 팔봉이라 가지고 호를 팔봉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시인이기도 하고 또 언론 기자 출신 기자이기도 하고 그런 이제 여기 와서 전문작가들 활동했고 그 오른쪽에 안경 쓰신 분이 성북동 비둘기 아시죠 여러분 그죠? 성북동 비둘기를 쓰는 김광섭 시인인데 이분은 일제강점기 때 학생들인데 민족 의식을 고취하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복고도 치르고 아주 민족 의식이 있는 분이죠. 그 초대 이승만 대통령 공보 비서관을 했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도 이제 언론인 출신이죠. 옛날에는 그 에리트들이 문인이기도 하고 하여튼 예술가이기도 하고 또 언론 그 당시에는 또 언론이 귀하고 언론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옛날 기자들은 옛날 우리가 일제강점기나 초창기만 해도 좀 지사적인 거죠. 그런 측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기자들하고 좀 달랐죠. 네, 그런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 분이 쭉 나오죠. 그다음 오른쪽에 누구예요? 예? 박목월 선생이죠. 청록파 세 분 그죠? 청록파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이렇게 세 분이 이제 청록파인데 저 나이는 박두진 선생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박목월, 그다음에 조두진 5살 차이로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이 어떤 청록파를 이렇게 했는데 박목월 선생이 이제 호가 목월 이제 원래 이름은 목월이 아닌데 이제 호가 목월이잖아요. 나무 목자 다룰자. 그래 그 왜 목월이라고 했을까? 제가 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수주 변형로라고 있습니다. 그와 농계 선분이 있죠. 강남곡보다 더 푸른 물길 위에 무슨 꽃보다 양귀비꽃보다 더 붉은 마음 흘러라. 그분이 이제 정말 시와 수를 사랑했는 수주 변형로 선생님 호가 수주인데 이 나무 숫자입니다. 나무 숫자 앞에 그 나무 목자 그리고 이북에 김소월의 다룰 자. 그래가 따서 목월로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그 정지용 선생 고향 실 선생 있잖아요. 고향에 돌아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라뇨. 그 정지용 선생은 북소월, 남목월 이렇게도 아마 어떤 서정시인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박목월 선생님도 재밌는 이야기가 시간이 너무 가는 거 아닌가 보입니다. 재밌는 이야기 보면은 우리 가곡 중에서 이별의 노래 있죠. 지금 가을에 부르죠. 기러기 울어예는 그 노래를 이제 계속 할까요? 그래 이 노래에 담긴 사연이 이 박목월 선생의 사연 보면 또 잘생겼잖아요, 그죠? 잘생기고 중후하고 문학인이고 당대 지식이니까 이제 젊은 여성들도 많이 따랐나 봐요. 이제 대구에서 어떤 젊은 여성을 만났는데 서울에 전쟁이 끝나고 서울에 돌아가서도 이제 계속 만나게 됩니다. 젊은 여자분이 자꾸 이제 더 접근을 했나 봐요. 그래서 몇 번 이래서는 안 된다 했는데도 인연이 돼서 결국 둘이 제주도 도망을 갔어요. 제주도에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가을에 가가지고 한 겨울까지 살고 있는데 겨울이 되니까 이제 부인이 사모님이 딱 찾아왔어요. 사모님 성씨가 유씨인데 전주 유씨인지 하회 유씨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유씨 양반이에요. 그래 왔는데 보통 오면 어떡합니까? 머리부터 좀 뜯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머리를 뜯는 게 아니고 봉투를 2개 내놔요. 봉투 하나는 뭐 보따리 하나하고 이제 봉투를 내는데 하나는 생활비를 쓰라고. 이 둘 도망가지고 머리도 없이 우리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렇게 봉투에 돈 넣고 또 보따리 하나 보니까 겨울 옷 한 벌 써. 여자 남자 떡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마나 고수입니까, 그죠? 머리 뜯는 거 이상의 충격을 받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박모을 선생도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젊은 여자분도 아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막 꿀한적 울었다 그래요. 그래서 서울로 이제 또 다시는 만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어쨌든 그 이별의 아픔을 쓰는 게 바로 이제 방금 우리가 노래했던 그 이별의 시인데 하여튼 그런 또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있고 어쨌든 박목월 선생님의 그 가장 대표적인 시는 나그네잖아요, 그죠? 나그네 우리가 교과서에 다 배웠는 뭐 나그네 구름에 달같이 가는 나그네 이런 나그네 시가 이제 있고 뭐 술리는 마을마다 타는 저는 뭐 나오죠. 꼭 또 술은 들어가요, 술은. 근데 그 시가 나그네라는 시가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제 그 옆에 조지훈 선생하고 지냈는데 조지훈 선생이 경주에 놀러 와가지고 박모월 선생이 경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경주에 놀러 와가지고 완화산이라는 시를 줍니다. 완화산. 차원산 바위에 하늘은 멀어 산새가 구슬피 울음문다. 무슨 700리 이래가지고 뭐 술리는 뭐 각 마을의 저녁 놀이요. 이것도 술이 나오잖아요. 나그네의 긴 소매에 꽃잎에 젖어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래 주니까 그 화답으로 낸 시가 이제 나그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나그네 얘기하니까 또 재밌는 얘기 하나 좀 해줄까요? 그 낙동강에 이제 나룻배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이 다리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배사공이 배를 지어서 낙을 건너는데 어떤 이제 아주 뭐 유식한 그런 점잖은 종면 신사가 뭐 배운 것도 많고 빡깍다시한 분이 탔어요. 이제 보니까 배사공은 좀 초라하잖아요. 그죠? 뭐 사실 교육도 많이 못 받고 이렇게 막 깡말라서 검게 걸려서 이제 놀려고 있는데 이제 배사공 놀리려고 여보 배사공 당신은 그 뭐 문학을 좀 아시오. 배사공이 아이고 선생님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뭐 인생 한 3분 일은 허살았구만 문학도 모르고 그래요. 또 조금 가다가 또 묻습니다. 당신 그러면 철학은 좀 아시오. 배사공이 아이고 철학은 무슨 말인지 저는 모릅니다. 당신은 뭐 인생 한 반은 허살았다. 문학도 모르고 철학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배가 중간쯤 갔는데 바람이 막 불어가 배가 이제 막 휘청휘청 기울어지려고 그럽니다. 물 한간다고 해서. 그리 배사공을 맨날 겪으니까 아무 그냥 미동도 없이 이제 노를 젓다가 이제 도로 묻습니다. 선생님 헤엄칠 줄 압니까? 아이고 내가 수영을 못 배웠습니다. 하기는. 아이고 인생을 몽땅 허살았구만. 그래 약보다 큰일 나죠. 뭐 그런 나그네 가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박모월 선생 아들이 박동규 문학평론 박동 서울대 교수 지금 하면 퇴임했을 겁니다. 그렇고 또 옆에 조지훈 선생은 뭐 여러분 잘 아는 승무 파르라니 깎은머리 뭐 박사 꽃가래가 좋고 그 승무의 가장 유명하잖아요. 승무. 그래서 조지훈 선생은 또 유명한 수필집이 이제 저는 감명 깊은 게 이제 기조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지훈 선생은 영양 사람이잖아요. 그죠? 영양 주실마을 한양조시. 그래서 그 조정성의 시세계는 좀 어떤 불교적인 의식체가 있고 또 유교적인 도덕주의 이런 게 지켜가지고 선비적인 그런 풍부가 있는 분이죠. 분인데요. 그리고 박두진 선생은 조금 좀 기독교적인 입장의 어떤 그런 교수님 잘 아시지만은 그런 좀 종교적인 그런 색채가 있는 시를 좀 썼다고 그렇게 좀 나와 있고 그리고 밑에 왼쪽에 가서 이제 한복 입은 예쁘게 생긴 분 최정희 선생, 최정희 시인인데 시인이 아니고 소설가죠. 그런데 이분은 이제 다 이북 출신입니다. 근데 남편이 파인 김동완, 국경의 밤 서사지신 분 있잖아요. 강을 님은 건넜을까 근데 그 파인 김동완이 6.25 때 납북이 됩니다. 납북이 되고 이제 혼자 이렇게 피난을 와가지고 대구 남산동 옛날 우리 국회의원 중에서 한병채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한병채 대구에 나이 드신 분 알 거예요. 한병채 국회의원 집에 아마 제빵사를 했다 그래요. 남편은 납북되어 버리고 혼자 와서 참
가련하고 애잔한 당대의 어떤 여성 지식이지만은 한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가련한 참 애잔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이분이 또 술도 잘 먹고 그죠 노래도 잘하고 이래가지고 그래 이뭐 마이송 선생이나 뭐 구상신이나 이런 분들이 술자리 생기면 꼭 또 이 최 여사를 부르러 갔대요. 같이 있어야 재밌다고. 그래 어떤 데는 저녁에 밤중에 최 여사가 보고 싶어가지고 문인들이 며칠에 방을 두드리면 그래도 싫은 게세가 많고 술상을 차려주고 그래도 술을 마시고 노래 한 곡 해달라면 또 노래를 불러주고 그래 했다는 이야기가 이제 전합니다. 뭐 최진 선생은 나중에 또 무슨 한국 여류 문인 회장도 했고 그 오른쪽에 여기 군복입니다. 군복 모자하고선 군복인데 여기 경산 출신입니다. 장덕조 소설가 장덕조. 이 장덕조 저 작가는 그 보시다시피 얼굴이 예쁘장하고 아주 체구가 작았답니다. 체구가 작았는데 굉장히 당차고 강아리 입고 이래가지고 남자들이 함부로 말하다가 막 절단나는 그런 깡도 있고 술도 후배인데 잘 사고 근데 최초의 여류 종군 기자를 했다. 그래서 뭐 사진도 제가 일부러 저런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만은 벽오동 심은 뜻은 하는 그런 소설 한국일보에 오래 연재를 해가지고 인기를 끌었죠. 그 옆에 여자분은 전숙희라는 분인데 이분은 수필을 썼습니다. 여성적인 시야에서 다장다감한 그런 글을 많이 썼고 좀 특기할 만한 일은 지금 향천동 우리가 지금 여기 향천동 어떤 여기 이쪽 길 건너 동성로 쪽으로 길 건너편에 이제 향수다방이라고 있었어요. 가깝습니다. 향수다방이 있었는데 그 향수다방을 운영했나 봐요. 다방을 운영하니까 뭐 다 좀 뭐랍니까 우리 문인들하고 다 통하잖아요. 다 유학 갔다 온 분들 뿐이고 여성이지만 유학도 갔다 온 분이고 하니까 그래서 다방이 잘 됐겠죠. 많은 사람들이 찾고 그래서 거기서 조지훈 선생의 풀립단장, 김소은 작가의 목군통신 하는 거는 사실 무슨 비평서 비슷하게 일본인들이 어떤 우리 조선 사람에 대한 어떤 왜곡, 폄하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조목조목 반박한 대단한 그런 글이죠. 그 목군통신, 또 청마의 유치원의 보병과 더불어 이런 시집 출판 기념을 했습니다. 했다고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출판 기념을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향수다배라는 자리는 굉장히 그 문학사적으로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참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는 최상덕이라고 이분은 우리 대구 분들은 잘 모릅니다만 이제 좀 드물게 중국에 상해 유학을 했는 분이고 좀 연극 이쪽으로도 했고 호가 독견 외로울 독자 견은 두견세 할 때 견자 있잖아요. 견 이게 무슨 진달래도 두견화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로운 접동새, 외로운 진달래 되게 외롭던 모양입니다, 그죠? 호가 그렇게 있고 그 옆에 이제 또 모자를 쓴 분이 이제 김종상 이분은 좀 음악적으로 시인인데 시와 음악을 연결하는 그런 좀 독특한 어떤 그런 세계를 구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송 쪽에도 많이 일을 했고 그리고 옆에는 이덕진이라고 이분은 대구 효성여고 교사도 했고 경북대 강사도 했고 언론인 무슨 문화부장도 했는 분이고 그 오른쪽에 구상시인 사실 구상시인은 대구 향촌동 시대의 어떤 보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단한 분이죠. 그 구상 선생님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최태영 선생, 최태영 소설가인데 이분도 따로 말씀 좀 드리고 요 최태영 선생은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옆에가 유명한 이중섭 화가인데 대구에서 살다가 55년까지 대구에서 살다가 정신분열 증세가 심해져서 56년에 서울 가서 죽었으니까 대구가 사실 마지막 어떤 작품 활동을 한 곳입니다. 대구가. 근데 그 이중섭 화가가 또 머물렀던 곳이 메인 쪽 건너편에 경복여라고 있었습니다. 있었고 참 그래 보면 이 대구가요 굉장히 우리 당대의 참 문인 묵객들이 많은 자취를 남기는 그런 곳인데 우리는 이때까지 이걸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모자 쓴 분이 평양 출신이고 김이석 시인인데 이중섭하고 같은 이북 출신이라서 친하게 지냈던 분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정비석
정비서 선생님 알죠? 소설 성황당 하는 소설이 있고, 저는 지금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기억이 나는 게 산정무한, 백두산, 금강산 유람기를 썼는 참 글이 참 좋잖아, 그죠? 산정무한을 썼는 분이고, 그 이제 오른쪽이 소위 이제 자칭 국보라는 양주동 선생은 여기 피해간 시절에 뭐 누가 봤답니다. 저도 뭐 제가 본 건 아니니까. 근데 아마 부인하고 그 예약가 끌고 뭐 행사하는 걸 본 사람이 있다. 그래서 참 우리 대한민국 국보를 자칭하는 신라 향가도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도 전쟁 때는 그렇게 좀 어렵게 살았다 하는 그런 일화가 있고, 오른쪽에 이제 유주현 시인인데, 저는 이분은 뭐가 기억나냐면은 참 글이 보면은 학교 다닐 때 그 국어 교과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다 이제 기억이 나잖아요. 우리 다닐 때 국어 교과서에 뭐 있었냐면은 탈고 안 될 전설 하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분일지 몰라도. 근데 이 사람 유지현 작가가 이제 아마 충청도 쪽이었던 것 같은데, 고향에 내려가서 이제 원두막에 이렇게 친척 원두막에 이렇게 뒹굴뒹굴 있는데, 여름에 소나기가 쫙 어때요? 소나기가 막 장엄하게 비가 오는데, 어떤 여성이 비를 딱 맞고, 머리가 또 이렇게 많이 없으니까, 그죠? 이렇게 비를 막 얼굴에 빗물을 흘리면서 비를 피하러 원두막에 들어왔는데, 그 여성을 본 느낌에 대한 어떤 기술, 그리고 나중에 그 어떤 또 남자가 이제 불편한 몸으로 월남전 갔다 온 분 그치에서, 그래 이제 그 처음에 그 여성을 봤을 때 그 청순한 거라고 그런 감흥이 어떤 남자가 찾아옴으로 인해 가지고 좀 깨지는, 저 여성도 과거가 있었구나, 뭐 그런 걸 썼는 것 같은데, 아주 그 문장이 저는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요분은 합천 출신이죠. 합천 출신인데, 최인욱이라고 합천 출신인데, 소설 임꺽정, 원래 임꺽정은 벽초 홍명리가 일제시대 때, 강점기 때 조선일보에 연재했지만, 이번은 해방 후에 또 임꺽정을 새로 썼나 봐요. 그래가 우리 신문에 연재를 해가지고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이 예류 왼쪽에 이제 이상로는 종군문인이고 동아일보 문화부장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도 대구에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오른쪽에 모자를 쓴 분이 양명문. 여러분 그 노래 제가 알죠? 명태 알죠? 명태. 금푸른 바다 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시인이 쇠주를 마실 때 캬 하고 하하하 그 노래하는데, 이 가곡을 처음에 이제 그 공연을 하는데, 그 가곡을 듣고 사람들이 전부 다 혀를 찼답니다. 이게 저런 노래를 가곡이라고 가져와가, 이제 그 가곡에 대한 고정관념은 아주 서정적이고 어떤 격이 있고 그런데, 이게 아주 파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습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그죠? 이게 더 유명한 노래가 됐는데, 그 명태를 쓴 분이죠. 대구의 녹향음악감상실에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전봉건 시인이라고, 이분은 그 부산도 피난민들이 많이 갔잖아요. 부산 스타다방에서 이제 음독 자살했는 전봉래 시인이라고 있어요. 전봉래 시인의 동생인데, 아마 좀 참 어떤 예술적인 감성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시대의 불운을 참지 못하고 형은 이렇게 어떤 음독 자살을 하고, 이분도 르네상스 이제 음악 감사실 르네상스에서 음악이 나오면 막 일어나가지고 혼자 젓가락을 들고 막 지휘를 하고 그래 했나 봐요. 좀 그런 기행을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 오른쪽이 유명한 가고파, 내 고향 남쪽 바다, 가고파의 이제 김농진 선생. 이분은 그 서울서 피난 올 때 검문만 걸리면은 내가 가고파 그 노래 짓는 내가 김동진이요 하고 부사탄가 됐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지명도 있었던 분이고, 그 오른쪽에 안경쓴 분이 안동 출신의 성악가 권태호 선생. 이분은 따로 설명드릴게요. 그 오른쪽이 유명한 문여도의 김동리, 경주분이죠. 문여도 또 우리 학교도 얘기하는 등신불, 주로 이제 민속, 우리나라 민속이나 또 어떤 종교 이런 쪽으로 좀 천자견치를 작품을 많이 남겼죠. 그리고 중간에 왼쪽에 이런 얼굴이
얼굴이 아주 잘생겼죠. 젊은 사진이 미당 서정우 선생입니다. 아주 잘생겼네요. 미당 서정우 선생도 그때 종군 작가로 활동을 했는데 그 현장에 전투 현장에 갔다 와가지고 정신분열 정체를 일으켰어요. 굉장히 충격. 아마 뭐 기질이 보건불인 것 같죠.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 이상 요즘부터 조현증이라고 그럽니까? 했는데 그 재미있는 얘기는 이분이 미당이 이때 정신분열증을 일으켰는 게 오히려 뭐 합니까? 우리 신받았다 하는 게 있잖아요. 무당들. 그래가 이 시적인 확장을 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됐다. 그래서 막 이 시적인 영감이 이런 게 떠오르고 그래서 오히려 시가 더 무르익게 되었다는 그런 역설도 있다 합니다. 그런 분은 오른쪽 분은 이제 우리 소나기, 그죠? 소나기 알죠? 단편 소설 소나기 10월 소년과 서울 소녀의 어떤 애틋한 그런 사랑을 그 아동 심리를 참 멋지게 묘사했죠. 그 소나기를 쓰는 이제 황순은 작가고 그 오른쪽은 누구죠? 예, 정말 유치원이죠. 정말 유치원은 원래 통영 사람이잖아요. 통영 사람이니까 피난을 일단 부산에 갔어요. 부산에 가지고 부산 문총 국대를 구성했는데 결국은 이제 뭐 해방 그죠 정부부터 대구에 좀 죽순 동인이었으니까 대구 자주 왔는데 경주고등학교 교장을 하면서 이제 대구에 많이 자주 다녔고 요 뭐 이용도 시인, 이호 시인의 여동생이잖아요. 이용도 시인과의 로맨스, 사랑하였으므로 진정 뭐 행복하였느라 하고 그런 로맨스를 이제 남긴 그런 분이고 청마유치와는 참 저도 청마유치와의 시를 많이 좋아하는데 그 시가 보면은 어떤 분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청마유치와이 어떤 시단의 어떤 시풍의 어떤 남성적인 면모를 도입한 아마 최초의 사람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보면 실제 파도 같은 경우 뭐 파도야 뭐 그런 쪽으로 타고죠.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나를 어쩌란 말이냐 그 파도 바위 같은 거 보면 나 죽으면 한 개의 바위가 아니라 뭐 아예 이래니에 물들지 않고 흰호에 움직이지 않고 이런 보면 좀 아주 남성적인 맛이 나거든요. 뭐 깃발 같은 이런 거. 그래서 어떤 대구 문단에 또 많은 그 역할을 했고 오른쪽에 모구 맥기만 선생님 이번 대구 출신입니다. 대구 토종이죠. 일제 때 3.1운동 때부터 해서 계속 항일운동을 했고요. 지사적인 그런 신이고 대구 문화발전이나 문단에 많은 역할을 했는데 이 이제 모구 백기만 하고 왼쪽에 청마 유치환이 젊은 시절에 만주에서 기차관에서 만났다 그래요. 기차관에서 만나가지고 보니 같은 조선 사람들과 뭐 고향이 어디냐? 아니 나는 통영이다. 아유 나는 대구다. 그래 반갑다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인연을 맺어 오랜 인연이죠. 했는데 결국은 이제 50년대 중반에 문단이 이제 분열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청마 유치환은 어떤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이렇게 세력을 모으고 모고 맺기만은 향토의 어떤 뿌리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고마 대구 문단이 반짝아지는 그런 이제 좀 아픔도 있었는데 나중에 청마 유치환이 좀 후회를 했다고 그럽니다만은 어쨌든 두 분의 관계는 뭐 오랜 지인이면서 그래서 좀 나중에 좀 불협화음도 있어가지고 저는 그 표현을 애정의 삼곡선이다. 뭐 그런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뭐 그런 하여튼 사연이 있었고 그 오른쪽에 이제 사진이 좀 크게 나온 분이 이제 이분도 대구 분입니다. 이제 서구 돌석자의 소구자인데 좀 뭐 참 호처럼 아주 묵직한 분이죠. 정도인데 대구에 그때 명금당이라고 이제 시계방을 운영했어요. 과거 그때 뭐 시계방 같으면 굉장히 부자잖아요. 대구 시내에 시계방이 잘 없잖아요. 근데 그거 하면서 좀 속된 말로 하면은 쉴 데 없이 문학 해가지고 시계방 장사 안 하고 막 문학 한다고 뭐 그래. 그러다 보니 결국은 금방을 팔아가지고 문학에 투자했다 하는 이제 그 말이 나왔는데 결국 그 명금당을 운영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시정문지인 죽순을 이분이 창간을 한 분입니다. 뭐 절대적인 기여를 했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뭐 좀 공을 남긴 분이고 그 오른쪽이 아까 제가 우리 제일 처음에 표제와 모나미 다방에서 출판 기념회 이호상 이분이 대주교의 불친이죠. 뭐 이분은 사실 이제 문인으로 시인으로 활동했지만 나중에 이제 정치가로 나와서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하고 국회의장도 하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공화당 의장 서리까지 했는 그런 정치인이랍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다 젊은 시절이니까 이제 종군 작가들로 활동했고, 요 밑에 분이 이설주 선생인데 이분은 뭐 이제 외모도 그렇지 참 조용한 분이라 했다 그래요. 이제 자칭 이제 동락의 시인이다. 홀로 독자, 즐거울 낙자. 나 혼자 즐겁다. 그러니까 뭐 좀 그 말수도 적고 이제 뭐 남의 말을 주로 듣고 이제 미소 짓는 뭐 그런 정도. 근데 그 이제 설주가 보면은 눈설자에 이제 배주자인데 그 당나라 시인 중에서 유정원의 강설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뭐 들어봤을 거예요. 뭐 이게 독조 한강설, 독조 한강설, 뭐 고주 사리뽕이 독조 한강설이라, 뭐 외로운 노인이 배 위에서 혼자 이렇게 뭐 눈을 맞으면 이제 낚시를 하고 있다. 거기에서 아마 호를 따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 어떤 고적한 그런 풍을 지닌 분이었고, 이분 따님이 이제 이일향 문인이죠. 이일향인데 효대 공문과 1회 졸업생이고 구상시인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따님인 이일향 선생이 아들이 주진우, 사주산업에 지금 됐나 모르겠네요. 사주산업의 회장이잖아요. 사주산업. 그래서 문성당 할 때도 사실 나중에 문성당이 사주사로 이름이 바뀌고 이래 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사주산업 주진우 회장의 외할아버지 되는 분이죠. 그 다음이 이제, 그 다음에 누구죠? 얼굴 긴 분이 누구겠어요? 잘하시네요. 근데 참 이호 시하고 얼굴하고는 영 매치가 안 되죠. 얼굴은 좀 뭐 동성로파도 같이 생겼는데, 그 시전을 보면 막 기화 같은 거, 그죠? 꽃이 피네, 한입, 뭐 하늘이 열리고 있는, 그리고 뭐 달밤, 낙동강 빛날 위에 달빛이 푸릅니다. 참 시조의 어떤 현대화, 시조의 우리 일상 서민들이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했는 분이고, 아까 정말 유치원하고 로맨스를 남긴 이용도 시인의 오빠죠. 청도 사람입니다. 청도 사람. 그 오른쪽에 모자 쓴 분도 역시 청도 사람이죠. 청도 부잣집 아들인데 박훈산 시인. 날이 갈수록 하는 그런 시집을 내었고, 뭐 그 시집을 하는가 뭐 모르겠는데, 이분도 이제 바로 위에 있는 사진이 그 청마 유치환 선생이 뭐 예총 대구 무슨 회장할 때 이제 초대 사무국장을 했고, 이분도 좀 낭만파여가지고 좀 기행도 하고 뭐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못 드립니다. 그런 남겼고, 그 오른쪽이 경대 교수로 재직했던 이제 신동집 시인이죠. 신동집 시인인데 이분이 이제 서적에 유용한 그런 이제 시집 가지고, 그때 뭐 아시아 문학상인가 아주 큰 상이었나 봐요. 이제 국제적으로 그때 뭐 서정주나 이런 뭐 정말 유치원 다 제치고 그 상을 덕 받아가지고 갑자기 막 스타가 되었는 그런 기록을 가진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윤장은 선생이죠. 윤장은 선생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제가 향촌동 문단 1화, 대구 문단 1화 향촌동 소야곡이라는 2년간 제가 신문사 문화부 기자를 하면서 연재를 할 때 가장 많은 도움을 주시고, 정말 기억력이 30년, 40년 전의 일을 막 시간까지 기억하더라고요. 진짜 총명하게 생기셨잖아요. 대단한 기억력,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사진 같은 거 그때 처음 공개한 사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일신문에서 대구의 이런 문단 비화를 갖다가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제가 2년 동안 연재를 하고 이제 책을 냈는 게 그때 향전동 서야곡이었어요. 가장 저는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이 윤장원 선생님하고 이 향전도 일대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 뭐가 있었고 그 얘기를 다 들었고 약도도 그리고 했는데, 그 윤장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아까 소개했는 이제 최태웅 그 소설가가, 그분이 작품이요. 이제 벙어리 삼룡 누가 썼습니까? 벙어리 삼룡이. 나도양이죠. 나도양이 벙어리 삼룡 썼는데, 요거는 바보 용칠이 가는 그 작품이 있었어요. 국어 시간에 그거 막 배우고 했는 기억이 나는데, 그걸 썼는 분인데, 그분인데도 많은 영향을 받았고, 구상신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윤장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막걸리를 밥처럼 마시면서 문학과 인생을 배웠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이 정도로 그때 했던 문인들 예술가들은 소개를 마치고, 요거는 밑에 요것도 보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중요하잖아요. 여기 학도입니다. 굉장히 잘 보이네.
일단 오른쪽에 그 흑백 사진은 이게 일제강점기 때 북송로 풍경입니다. 지금 요 밑에 저 북송로 아파트 지는데 그쪽에서 북송로 풍경이고 그 안에 이제 뭐 술집, 똥꼬집하고 이런 거는 이제 우리 향천문화관의 당시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거죠. 뭐 백조다방도 보이고 고바우집 이런 게 다 그때 50년대 있었던 유명한 술집들입니다. 근데 약도를 보시면 1950년대 대구 향천동의 술집과 다방. 우선은 중간에 보면 네모가 있죠. 네모에서 르네상스, 음악 감상실 르네상스. 이게 아마 전라도 분인데 박용찬이라는 전라도 분이 워낙 음악을 좋아해서 서울에 있을 때 음악을 좋아해서 레코드판을 막 수백 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란 오면서 다른 건 다 내려놓고 그것만 틀게 하고 싶었대요. 집에 부인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죠? 참 돈 안 되는 신랑이잖아요, 이거. 그 레코드만 싣고 가지고 어떻게 왜 하겠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예술적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대구의 르네상스라는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대구가 함락 직전인데 그 와중에 클래식 음악 감상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기적이다. 폐허의 공간에서 뭐 바흐의 음악이 흐른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 이제 아까 뭐 양명문 명태에서는 양명문 이제 전봉훈 시인 뭐 아고파의 김동진 이런 분들이 많이 출입을 했고 그 옆에 화월여관이 구상 선생이 이제 묵었던 단골 여관인데 많이 여관이지 요즘 같으면은 저 대구 어디입니까? 제일 좋은 호텔 어디죠? 인터블루 호텔 정도급 하룻밤 밥값이 그냥 뭐 평범한 사람들 한 달 월급 정도 될 정도로 고급 그런 여관이었다고 그래요. 그 맞은편이 돼지바 하얀 동그라미 돼지바 있죠. 돼지바가 향천동에서 가장 고급 술집 맥주와 그 당시 맥주 양주를 판다면 대단한 거잖아요. 제가 대학 들어간 게 79년도인데 그때 대학 다닐 때 제 꿈이 뭐냐면은 삼겹살 두리치기 해가지고 맥주 마시기 꿈이었어요. 너무 먹고 싶더라고. 그때는 뭐 안주가 없고 전부 막걸리밖에 없었으니까. 막걸리 그 뭡니까 노란 단무지 갖다 놓고 이제 안주 뭐 돈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그때도 그랬는데 이 당시에 맥주와 양주를 팔았다면 굉장히 비싼 술집이고 이제 이 여성 종업원들이 술을 따라주고 그 정도로 이제 좋은 집이었는데 구상시인이기 때문에 출입을 했던 겁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윤장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주 그때 뭐 20살 초반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길을 지나가다가 딱 웃음소리가 난다 그래요. 구상 선생님은 특히 웃음소리가 아주 뭐좀 허허한 웃음소리, 허허 이런 웃음소리가 알겠죠. 그러면 일부러 고개를 속 내밀어 본대요. 보면은 구상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젊은 작가가 아는 작가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한대요. 호수다방 앞에서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음악가 권태호 선생이 지팡이를 한 개 딱 짚고 서가지고 지나가서 뒤에 보고 모르는 사람은 놔두고 아는 사람 보면 다리를 탁 끌어요. 그럼 아야 하면은 내 나라 통행세 내 나라 그 바다가 담배 사피우고 막걸리 마시고 그런 일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 밑에 제일 오른쪽 밑에 보면 향수다방이 있죠. 아까 향수다방 전숙희 거기 이제 뭐 여러 차례 걸쳐서 이제 출판 기념회가 열렸다 그러고 그리고 거기 보면 경북여관 있잖아요. 경북여관 여기가 이중섭 화가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2층 구호실이라고 해요. 2층 구호실. 지금 뭐 흔적도 없겠지만 거기서 마지막 뭐 그림 담배 음악기도 그리고 이렇게 했는 그런 자리고 그 이제 옆에 보면 백록다방 있잖아요. 백록다방이 이제 이중섭 화가가 담배 은박지에 그림을 그렸던 그 백다방 이름이죠. 다 이제 이중섭 화가도 구상 선생이 다 도와줬어요.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때? 구상 선생이 다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 위에 청포도 그 화월여관 위에 모나미다방 있죠. 거기가 제가 표지에 말씀드린 그 이호성 선생님 출판기념회 바다 출판기념회 열렸던 모나미다방 지금 이 건물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옛날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진짜 저런 건 보존해야 됩니다. 얼마나 아까 귀한 사진입니까? 그리고 위에 백조다실에는 이제 그랜드 피아노가 있어가지고 이제 음악가들이 많이 출입을 했고, 꽃자리다방 저기는 이제 구상시인의 초토이시 출판기념회가 열렸고, 요 부분에 전부 이렇게 딱딱딱 붙었잖아요. 물론 그 시내 쪽으로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밀집된 공간에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정말 어떤 이야기의 보고죠. 정말 우리가 보존도 해야 되고 또 알려줘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이제 보면은 경상강용국 밑에 녹향이 있죠. 녹향이 모두 뭐 해방 후에 생겼습니다. 녹향이 르네상스 가고 난 다음에 녹향이 지금까지 여기 전시가 돼 있잖아요. 오랜 클래식 음악 감상실로 대구 시민들이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어떤 쉼터가 되었고 그 위에 이제 혼도주점이라고 있었는데 고인하고 윤장 선생님처럼 향촌동 시대의 마지막 세대를 그 당시에 20대 초반 이런 분들이 1950년대 후반에 이제 많이 가던 단골집인데 이 주점의 할머니를 윤장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때 취재를 다니다 만났어요. 식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막 반갑다고 우리가 막 술을 하고 그래 그거 따라가지고 술을 한잔 마신 기억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많은 다방 술집에 정말 우리 당시로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어떤 문인 목객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절망도 하고 뭐 하여튼 뭐 울기도 하고 기행도 벌이고 일탈행위도 벌이고 뭐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글자가 잘 안 보인다만 어떤 시리의 술잔, 그 술잔이 뭐 깊은 술잔이 있겠습니까, 그죠? 시리의 술잔에 낭만의 꽃을 피웠다. 뭐 그런 장소라고 보면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숫자 언어라고 부르네요. 르네상스. 여기 보면 외신 보도가 되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뭐 써놨죠. 뭐 주인 박용찬이가 뭐 낡은 레코드판을 조심스럽게 뭐 이렇게 하여튼 세트하고 있다. 이제 외신에 보도가 될 정도로 참 특이하다. 대구라는 이 한국 전쟁이 한창인 시절에 바로 전선이 여기서 얼마 안 되는데 여기에 클래식 음악 감상실이 있었다. 그래서 외신 기자가 표현을 폐허에서 마의 음악이 흐른다는 표현을 했고 또 어쨌든 이게 뭐 6.25가 터지면서 더군다나 51년 1.4부터 이후에는 정말 피란 문인들이 개항지였다. 여기 모여가지고 앉아 있다가 저녁 때면 이제 술 마시러 나가는 겁니다. 아까 박용찬 씨 얘기는 했고 그리고 또 오른쪽에 녹향도 르네상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서울로 가고 난 다음에 대구에 이제 유일한 그 당시로서는 음악 감상실로 많은 음악 예술인들의 어떤 사랑방이었죠. 뭐 최정희, 유치환, 이중섭, 권태호, 신동집 뭐 그런 당대에 많은 문예술가들이 출입을 했습니다. 좀 희미하네요. 이 권태호 선생인데 이분이 이제 안동 사람이죠. 안동군 씨고 안동 사람인데 참 이 굉장한 사람인데 이분이요. 일본 유학 가서 일본 음악 학원에서 이제 그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테너 성악을 전공 노래를 잘했겠죠. 그러니까 그때 일본 유학 갔다 온 뭐 음악가 누가 있겠어요? 매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이제 그런 분이 전쟁이 물론 뭐 다 이제 대구가 또 안동서 멀지 않아요. 이쪽이 근거지긴 했겠지만은 이분이 1928년도에 잠시 귀국해가지고 대구 그때 무슨 제1소학교인가 거기서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음악 독창을 하셨습니다. 서양음악 독창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고 또 일본으로 돌아가서 일본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독창을 했어요. 일본 무슨 요즘 같은 큰 음악 교육 할 때 이런 늘 참석을 하고 일본서도 이렇게 인정을 했을 정도의 그런 실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분은 뭐 대구뿐 아니라 이분은 사실 우리 서양음악계에서도 상당히 큰 어떤 역할을 했는 분이고 또 하나 좀 이제 이 앞서 이제 많은 분들 소개했지만 사실 뭐 항일도 하고 친일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미당 서장수 선생님 같은 경우도 친일 문제가 많이 거론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너무 엄격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제시대를 살면서 뭐 정말 독립운동인 사람들 뭐 잡아도 공문을 안 한 이상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겠어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예를 들면 그렇게 안 하면 먹고 살지 못하는데 더군다나 대중가요 가수들 같은 경우는요. 그런 경우 우리가 좀 어렵게 봐줘야 돼요.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으면은 그런 친일 안 했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평가 나가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권태호 선생은 창시 기명을 거부했습니다. 깡아리가 있잖아요. 깡아리가. 창시 기명을 거부했습니다. 민족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가장 작곡한 노래 중에서 봄나들이 있잖아요. 나리 개나리. 초등학교 나온 사람 다 아는 노래. 그 작곡했고 대구 능구면 노래도 지었고 공과 승리의 노래. 이 6.25 당시에 공과 승리의 노래 하실 줄 아는 분 있어요? 어떤 노래였는지.
요 50대 후반 60 초반 되는 분 없어요? 아실 텐데. 묻지르자 오랑캐 맺진 아니냐. 그게 승리였는데. 저기로구나. 맞아요. 논산훈련소 가면 제일 많이 배우는 공간입니다. 네? 논산훈련소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거. 그래요. 맞아요. 그래, 그거를 이제 또 작곡을 했고. 그리고 이분이, 매기의 축, 요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하여튼 그 밑에 백조다방 가는 그림 있잖아요. 이건 이제 한국문화관에 재현해 놓은 건데, 백조다방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랜드 큰 피아노가 있어가지고 자주 이제 찾았고, 호수다방 앞에서 이제 아까 통행세 받는 얘기 했죠. 그래, 이제 권태호 선생은 옛날에는 정나라 6.25 때는 통금이 있잖아요. 그죠? 전신이가 통금이 있는데 술을 마시고 그만 통금이 지나버려요. 그러면 이제 가다가 파주소에 순경이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끼기 시작합니다. 막 기는 거예요. 그냥 네 발로. 그러면 순사가 나와가지고 당신 뭐야? 이렇게 하면 나 개다. 그러면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놔두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술을 드시고 미나리 깡에 그 이불인 줄 알고 비단이 이불인 줄 알고 미나리 깡에 눕고 자기도 하고 그런 어떤 일탈과 기행을 이 권태호 선생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런 분들이 많이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역지사지를 해보면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고 에디터들인데 이 전쟁통에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뭘 하겠습니까? 음악을 하겠어요. 문학을 하겠어요. 그러니 그 절망감이 어떻겠습니까? 나라는 언제 망할지 모르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죠. 주위에 돈은 한 푼도 없죠. 막걸리 값도 없죠. 배는 맨날 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라도 하면서 자위를 하고 자학하고 그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일탈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밑에 표현을 해놨습니다만 불운한 시대에 맞선 문인과 예인의 항변이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만 그래서 이 권태호 선생은 그 술자리에서는 제가 한자로 써놨습니다만 여기에 저 요코하마 할 때 그거거든요. 이게 빈자입니다. 빈변에 간데 일본말로는 하마베노 우다. 다음에 해변의 노래입니다. 해변의 노래 뭐 그래서 노래 가사가 이제 창문을 열면은 바다가 보인다. 마도와 키레바 우미가 미루 뭐 이때 나가는 노래인데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인다 하는 노래를 이제 술자리에서 재밌게 어떻게 하냐면 외설적으로 다리를 벌리면 뭐 거시기가 보인다. 이래가 막 자아성이 또 웃고 뭐 이런 거 있었다 그래요. 근데 성악가답게 이제 매기의 추억을 아주 좋아했다고. 매기의 추억을 좋아해서 잘 부르는 뭐 테너니까 얼마나 잘 부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공식적인 어떤 자리 출판 기념회나 어떤 인데 있을 때는 막판에 이제 권태호 선생님 성악가니까 노래를 한 곡 청하면은 술 마셔 이어서서 아주 막 어떤 처연한 그런 자세로 이렇게 부르면은 저 일대가 숙연해지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하긴 뭐 매개 추억이 미국 민족이긴 하지만은 그 당시 우리 미군들도 많이 죽었잖아요. 미국도 여기 와서 사람들은 뭐 맥이라는 어떤 뭐 대명사가 꼭 맥이는 아니지만은 고향에 어떤 애인을 생각하고 어머니도 생각하고 많은 또 외국인들이 와서 죽었고 인민군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민군이 그때서는 적이었지만 그 인민군 또 소년들 아닙니다. 나 14살짜리 이 또한 가족이잖아. 가족이 있고 엄마가 없고 가족이 아버지가 있을 텐데 그 많이 죽어갔잖아요. 그런 어떤 비장한 문익을 생각하면은 이 매기의 추억은 비록 미국 민요였지만 어떤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티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노래를 잘 못하니까 노래는 못하고 제가 하모니카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불러보는데 제가 취임을 하기 때문에 잘 못 부르는데 중간에 틀려도 좀 봐주셔야 됩니다. 옛날의 금잔디. 이거 한다고 몇 번 연습을 하긴 했는데 이 하모니카는 막 감으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아이고, 어렵다. 하모니카도 불고 좋으네요. 그리고 이중섭 얘기입니다. 지금 시간이 어디 됐나? 이중섭 화가는 참 이중섭 화가도 참 정말 40대 죽었어요. 40대. 우리 같으면 제가 원래 딱 한 가지거든요. 20년 전에 죽은 거 아닙니까? 참 진짜 아까운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표현을 이거는 저 윤중한 선생님 표현이니까 유성처럼 꺼져버렸다. 별똥별 그죠? 밝게 빛나다 확 사라져. 전재화가 이중섭. 이분이 원래 저 이북 원산 쪽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유학을 가서 일본 이제 문화학원 분과라고 그러죠. 일본 문화학원에서 이제 미술을 배우고 그래서 다시 원산으로 돌아옵니다. 일제 때 원산에 돌아와서 일본 여자하고 결혼하잖아요. 일본 야마모토 마사코 그렇죠. 3본 방자 2방자 여사도 마사코요. 야마모토 마사코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살다가 이제 전쟁이 터지고 아마 1.4.5 때 일어난 거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남하하게 되고 그래서 부산을 거쳐가지고 일단 제주도에 갑니다. 일본하고 가까우니까 가족들 이제 걱정이 돼서 그래서 제주도에 있으면서 뭐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뭐 아무래도 그때 무슨 미술 학원을 할 겁니까? 뭘 할 겁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가족들은 애들하고 이제 이중섭 화가는 근데 이 마사코 부인을 갖다 남덕이라고 부르대요. 남녀 남자에 더 이상해도 왜 그런지 몰라도 이남덕 일본은 성이 남편 들어가잖아요. 이남덕이라고 하는데 남덕이하고 애들을 일본으로 보냅니다. 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애들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 일본으로 보내고는 다시는 못 만나잖아요. 큰 가족을 그리워하고 그래서 어떻게 다시 이제 대구로 오게 됩니다. 대구로 와서 아까 얘기했듯이 대구역 앞에 경복여관 2층 구시에서 투숙을 구상 선생님 지원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대구에서 개인전을 합니다. 개인전을 하는데 그때 미공보원이 이제 여기 북송로에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때 미공보원 원장이 맥타가트 저는 영남대 정치학과 나오는데 맥타가트 선생님인데 그때 영어를 좀 배웠어요. 그 영대 교수도 오래 하신 분인데 그 맥타가트 원장이 그때 담배 은박지의 그림을 보고 역시 그때 뭐 서양인들은 이미 좀 미술적인 안목이 있으니까 보고 이거 아주 독특하다. 그래서 그걸 담배 은박지 그림을 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현대미술관에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 이거 누가 했느냐 대단한 거다. 이래서 뭐 해외에서 알려진 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아무튼 참 불우하기 짝이 없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온했더라면 고향 원산에서 미술 교사라도 하면서 가족들하고 평화롭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전쟁 때문에 모든 게 끼어지고 가족은 일본 가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이중섭의 그림에 보면은 애들하고 막 뒤엉켜 있고 막 물고기도 튀어나오고 이런 게 많아요. 좀 이런 아동스러운 그런 게 많아온 게 그 어떤 가족에 대한 이 순진하기 짝이 없잖아요. 막 욕심도 없고 미술밖에 모르는데 그러니 이 사람 이 감성이 약한 사람이 얼마나 가족이 애들이 보고 싶었겠어요. 그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그리워하다 결국은 영양실조 못 먹어가지고 영양실조에 걸리고 정신 이상 증세가 오고 해서 55년도까지 대구에 머무르다 56년에 서울 가서 결국 세상을 떠나죠. 40대에. 그렇게 불운하게 살다 간 분이었습니다. 이제 그 향천동 시대 우리 그 6.25 때 전시 문단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이제 표현을 향천동 기공자라고 했는데 구상시인 전시 문단의 중심이었죠. 원래 이름은 구상준입니다. 상준인데 이제 필명을 준자를 빼보고 구상으로 했는데 여기 사진에 보면은 중간에 군복을 입은 모습이 있죠. 중간에 앉은 분 오른쪽에 여성 있고 세 분 또 왼쪽에 세 분 중간에 분이 종군 작가 시절의 구상생 모습입니다. 이분은 어쨌든 부인이 의사였어요. 외관에서 순심 의원을 했죠. 그 당시에 의사 붙으면 최고 아닙니까? 최고. 지금도 뭐 의사면은 경제적으로는 근데 그때 뭐 의사를 했으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이 있다고 해서 자기만 쓰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 구상 선생님 때문에 안 굶는 사람이 많아요. 이 비란 시절에. 그래서 아까 화월여관 하는 비싼 여관에 살 수 있었고 최고급 술집인 대지바에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 선생은 어떤 일단 문학적인 감성이 뛰어나고 아주 성품이 정말 무장무예 성품이 아주 유순한 분이고 이분이 또 인맥이 넓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하고도 참 친했어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나중에 그때는 유정의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추천하면 3분의 1을 국회의원이 대통령 임명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위신 독재 아닙니까? 우리가 독재로 표현합니다만 그때도 정치에 안 나갔습니다. 이거는 나는 문학인으로서 만족한다. 그럴 정도로 인맥이 군부에 인맥이 있고 뭐 학교 교수도 하고 영남일보 매일신문에 다 있었고 그리고 최고의 마당발이었죠. 그래서 부인의 경제력이 받침되었고 이제 승리일보로 가는 그때 국방부 기관지잖아요. 승리일보에 주관을 했으니까 군부에 얼마나 인맥이 넓겠습니까? 그래서 뭐 술 먹다가 술값 모자라면 무슨 뭐 장군 하나 불러가 술값 내라고 하면 그때는 군인이 돈 다 있으니까 술값 내주고 그 정구장 갖다 냈고 뭐 효성에도 교수 얘기는 했죠. 그래서 늘 외롭고 가난한 문인들의 넉넉한 언덕이 되었다. 이분은 이제 그 자신의 어떤 문학하고 인간이 뭐 보통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 정치판도 그렇잖아요. 말 따로 행동 따로 그죠? 말은 오만 좋은 말 다 해놓고 실제 저 집에 가놓고 하면은 자기 이기주의 행동을 하고 뭐 이건 뭐 추모시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의 문학 세계와 자기의 삶이 일치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실천적인 휴머니스트였다. 그래서 이 공초 오상순 담배값은 많이 내줬겠죠. 담배값. 오상순, 화가 이중석, 또 박용주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일본 유학파인데 이 주목을 잘 쓰는 분이었는데 또 이길이라는 포병 대령이 있었어요. 포병 대령인데 문인들하고 많이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또 김익진은요 뭐 청마 유치원하고 이런 분들하고 친했던 분이고 아까 최태웅 바보 용철이 썼는 최태웅 선생 이름 최태웅 선생이 외관에서도 생활했습니다. 외관 부장생 집에 가서도 살았어요. 그 정도로 몇 년 동안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이 구상 선생이 있음으로 인해서 향촌동 시대가 풍성해졌고 또 시리의 술잔에도 낭만이 있었죠. 그래서 미정유의 대전란 후에 전쟁이 끝난 후에 황량한 대구 거리에 낭만의 씨앗을 뿌리다. 그리고 이분이 결국은 뭐 다음 장에 나옵니다만은 나오죠. 순심이온 부인하고 딸 부자명시 이것도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관수세심 지금 저 부상문학관에 가면 세워놨잖아요. 낙동강변에 있는 사진. 요 밑에 사진은 아주 그 노년에 나이가 드셨을 때 모습입니다. 강과실이 인처럼 배운 사람. 이 사람은 뭐 원산에도 적정강에 옆에 태어나가지고 외관에 낙동강변에 살다가 서울에 가서 한강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강의 시인이라고 그러고 뭐 참 대단한 분인데 더 자세한 설명은 지왕광에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왜 향촌동인가? 이게 지금 제가 이걸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고 왔는데 읽으려고 너무 많네요. 그래서 뭐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그 향촌문화관에 처음에 이제 향촌문화관에 향촌동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달라고 해서 그때 쓴 글인데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때 제가 이제 쓰는 글은 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향촌동은 역사적으로 대구의 어떤 중심지였다는 말씀. 그리고 중심지였는데 이제 피란 문단이 형성되면서 많은 뭐 문인목들이 오면서 또 거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낭만의 낭만의 어떤 꽃을 피웠다는 그런 얘기. 또 뭐 음악 감상실이 있었고 술집 다방이 있었고 여러 문인들이 어떤 일화가 남아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뭐 전쟁의 후유증 속에 시련과 이산의 아픔을 나누는 곳이다. 삶의 고뇌와 문학과 예술에 대한 꿈을 한 잔술로 달래는 곳이다. 그래서 당시 향촌동은 대구 문단의 중심이었다. 한국 문단의 중심이죠. 뭐 이거 다 있었으니까 한국 문단의 중심이고 또 많은 분들이 비란살이를 했고 그래서 향촌동 시대 사람의 삶과 문학 그리고 사람과 예술 안팎에는 파란과 격동의 1950년대 한국 문화의 지형도가 남아있는 것이다. 밑에 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연에 이뤄진 시대,
그 허무의 강을 여울처럼 흐르다간 최정희, 서정희, 장독조, 이화진 등 여성 문인들의 삶과 문학은 더욱 처연할 수밖에 없었다. 불운한 시절 모닥불 같은 삶을 문학과 예술에 살고 간 사람들이 그 여정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실존적 운영을 잉태한 산고였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향촌동인 것이다. 낙화여수의 세월 따라 지금은 퇴락한 거리가 되었지만 우리가 향촌동을 다시 찾는 것은 한때 대구와 한국의 삶 한가운데를 끼워놨던 이 골목의 애틋하고 소중한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다. 저는 참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대구문학관이 있고 향천문학이 있는데 이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사진이나 이런 자료는 다 돼 있습니다. 근데 바로 현장 옆에 쫙 널려 있어요. 그런데 그 현장하고는 지금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도들이나 학생들이나 이 문학관 와서 보고 현장을 한번 뭐 교수님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만 좀 현장을 연계해가지고 여기가 그 자리였구나. 여기가 이중섭이 다 면박지 그림을 그린 곳이구나. 여기가 권태호 선생이 지팡이로 통행세를 거둔 곳이구나. 이걸 좀 딱 설명을 해주는 그런 이 문학관과 현장을 연계하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골목이 보존이 되면 지금 벌써 아파트가 저리 들어왔는데 이 골목 없어지면요. 대구에 정말 아까 말했는 우리 문화의 모태가 없어지는 겁니다. 정말 보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바지가 다 돼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문단 일화를 연재하면서 윤장원 선생님하고 많이 향촌동 골목을 많이 다녔습니다. 많이 다니고 그때에도 윤장원 선생님 좀 건강해서 술도 좀 자시고 그런데 말씀드렸죠. 곤도주점 할머니 옛날 수십 년 전에 그때는 곤도주점 할머니가 젊은 세대가 있겠죠. 젊은 작가들이 이제 가는 그 단골 술집이었는데 옛날에는 외상도 많이 하잖아요. 외상도 많이 뛰었다 그러더라고. 안 주면 어쩔 거야. 못 받지. 요즘 그치 저런 폰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곤도점 할머니를 만나서 우리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세월 저 당시 세월 제가 살아보지는 않았으니까 그래도 문화부 기자로서 좀 공감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때 윤장은 선생님이 이제 많이 불렀던 노래가 낙화였습니다. 낙화였어. 이강산 낙화유수 흐르는 봄에 이 노래인데 그 참 애잔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참 애잔하고 옛날 어떤 정치가 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낙화유수라는 노래가 결국은 이제 조명암 이 월북시인이거든요. 옛날에 월북시인 작품은 전부 저거잖아요. 뭡니까? 금지, 그죠? 금지곡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사를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근데 저는 가수 이미자가 부르는 가수가 그 가사가 좋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노래의 뜻은 보면은 한 많은 인생곡 넘어서 가자. 넘어서 간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체념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넘어서 극복하려는 의지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재행무상의 수용. 무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삶은 무상하고 누구나 다 왔다가 가야 되고 모든 것은 변하고 어제 아래 그 덥던 여름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이렇게 서늘해져 버리잖아요. 계절은 어김없이 오는 겁니다. 나이는 들어야 되고. 그래서 꽃은 떨어지고 물은 흘러가는 것. 낙화유수잖아요. 꽃은 안 떨어지고 되니까 다 떨어지잖아요. 흘러가고. 그래서 제가 밑에 보면은 낙화유의 수유수 유수무의 송낙화라 하는 이 구절. 저는 이 삶의 철학이나 또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입장에서도 저는 이 시구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낙화유의 수유수라. 낙화 떨어지는 꽃은 유의 뜻이 있어서 수유수 흘러가는 물을 따라 흘러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뭔가 아파트 투기가 돈도 벌어보려고 하고 공부를 해가 출세를 해보려고 하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세월 따라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 세월은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흘러보내는 겁니다. 뒤에 보면 유수무의 송낙화라. 물은 아무 뜻이 없습니다. 세월이 뜻이 있습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일일이 뭐니라도 보고 이놈 자식 니는 돈 훔쳤네 적어놓고 나중에 천당에 찢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구상시인의 종교관입니다. 구상시인은 가톨릭이겠지만은 이런 무상의 개념을 설명하거든요. 그냥 흘러가는 것이다. 나무가 꽃이 떨어지고 꽃이 지고 씨앗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봄이 되면은 또 똑같은 나무가 올라오잖아요. 그게 그 작년의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도 죽고 나면은 끝이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끝입니다. 존재의 소멸입니다. 그렇지만 자식이 손자도 있잖아요. 비슷한 놈들이 살아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저는 이제 이 낙화유의 수유수요 수유의 성낙화 그냥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살라 하지만 어느 쪽으로 떠들어가고 싶고 좋은 바다 쪽으로 가고 싶지만 이 세월의 강물은 그냥 자연의 순리대로 흘려보내버리지 관여를 하지 않는다. 어떤 의중을 작용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또 제가 오늘 대금을 제가 뭐 취미로 좀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거 반주기를 가져왔는데 오늘 설치가 좀 하기 좀 제가 번거로워서 그냥 반주 없이 낙하유수를 이제 한번 불러보는데 이 대금 역시 벌써 받으시면 돼요. 대금 역시 제가 좋아해서 저는 이 국악적으로 많이 좋아해가지고 막 판소리 흉내 내고 이래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문학 강연 같은 걸 할 때 이 음악을 많이 접목을 하고 그냥 강의만 하면 지겹거든요. 지겨워서 음악을 중간중간 넣고 그렇게 이제 대중가요 쪽에도 공부를 많이 하고 이래 합니다만 그래서 잘 불지는 못하지만 흉내 정도는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윤장은 선생님하고 불렀던 낙하유수 윤장은 선생님을 생각을 하고 또 그 6.25 때 지금부터 한 70년 전이잖아요. 70년 전에 많은 젊은 목숨들, 많은 피난민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그런 희생자에 대한 어떤 위무 또는 어떤 묵념 그런 의미에서 또 옛날 또 가고 지금 이 오늘 소개했던 분들은 다 갖고 없잖아요. 낙화유수 그런 분위기를 체험하면서 그냥 제가 한번 불러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작다. 연습할 때는 잘 되는데 안 되네, 이거. 고맙습니다. 저는 제가 작가님을 처음 몰라가지고 예. 검색을 해보니까 예. 1960년생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니까 들었는데 6.25이라는 게 1950년이니까 예. 60년생이면 10년 후고 사람이 그래도 현실을 그때 당시에를 알락하면 그래도 10살은 좀 넘어야 되는데 이미 10살쯤 되면 70년대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6.25를 겪는 어떤 체험하는 세대는 아니다. 아니죠. 어떤 자료에 의해서 이제 했다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드니까 오늘 좀 예술가들이라고 했는데 본인들 위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요즘 대구에서 음악이 녹음되고 하는데 아까 녹음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모포로 창문을 막고 이래가 녹음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6.25가 일어나고 서울에는 파괴가 다 되니까 녹음 시설이 부산에는 없고 대구에 있어서 홍콩 아가씨 부른 금사양 씨 같은 경우에 문예단이거든요. 문예단. 종군 연예. 따라가 이제 맞습니다. 그 녹음하러 왔다 갔는데 얼마 전에 제가 가가지고 송수국장이 그 밑에 보니까 장사오리를 하셨어요. 물으니까 오리사 그래. 그러니까 맞은편에 이 건물이 예전 건물이니까 잘 모르겠다. 그리고 그런 자료를 조사하셨을 텐데 혹시
그 송주국장 맞은편에 그 오리엔트 레포스타가 있던 위치 건물이 옛날에 그 건물이 아니죠. 저도 그 위치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것도 저도 뭐 자료를 보고 이제 했고 그냥 들은 얘기인데 제가 그 대중가요 대구 중심으로 대중가요를 쭉 이제 또 조사를 하고 또 뭐 해놓은 게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그게 제가 듣기로는 그 오리엔탈이 어디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 중앙파출소 좀 이러면 옛날 거기 무슨 극장입니까? 거기 제1극장인가 뭐 그쪽 그러니까 저 위쪽으로 거기라는 내가 자료를 본 것 같거든요. 송극장이 아니고. 지금 옛날 송주극장은 지금 이쪽이잖아요. 어디 동아백화점 쪽 이쪽이잖아요. 송주극장하고 뭐 자유극장인가 뭐 있었고. 송주극장 맞아 했던 옛날에 자유극장. 예. 그렇죠. 근데 동아약국에 그 옆에 조금 들어가면은 그 동아약국이 옛날에 7성 구조입니다. 7성 예. 그리고 3층 건물에 4층은 지금 리모델링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말 지금은 정확하게 아는 분이 없으니까 우리는 전부 다 뭐 이웃이라고 해서 이런 건 진짜 기록해놨다 저거 해야 되는데 옛날 생각 많이 나시죠? 전 대구에 싶기 때문에 유치원 교장 선생님이 우리 때였거든요. 대구에 교장 하셨잖아요. 그래가 당시 향천동에 빠로 왔어요. 우리 학생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호삼 씨 국회의장님 집에 제가 지금 앞에 살거든요. 안지정이. 그리고 그 집 큰 면은 이미 그게 아직 사세요. 집이 굉장히 큰 거. 그렇죠. 아 진짜 향전동에 사는 증인이시네. 예, 제가 오늘 들으면서 막 몇 분을 감동 눈물이 나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모르시는 게 저보다 모르시는 게 저는 뭐 자료를 보고 하는 거예요. 경복 여관을 경복장이라고 불렀습니까? 아니 그때는 경복장 영남 여관으로 돼 있어요. 영남 여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중앙통에 여기. 그런데 전부 문인들, 연예인들 다 왔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 1학년 때 한반이다 보내서는 거기를 늘 가게 됐어요. 그때 대구역 나와서 뭐 진짜 에리트시다. 10기. 에리트시. 이명박 작가님 부인하고. 큰 농사입니다. 보일 때 한 방, 보선 때 한 방. 전숙희 작가의 그 나가는 보면 사실 제가 듣고 올린 그거밖에 쓰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기록에 이제 판단에서 보면은 부산에 갔다가 대구에 그 짧은 기록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향수 다방과 이제 그 출판 기념회는 1951년, 52년 이렇게 출판 기념회인데 그 향수 다방에 대한 기록이 향수 다방도 저도 이거 그때 윤장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약도를 그렸어요. 여기가 향수다방이고, 뭐 저도 그때는 뭐 이 향촌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시절이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적고 나중에 새로 또 뭐 자르고 했는데 실제 향수다방에서 출판기념회가 3번 열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나는 제가 책에도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정확한지는 그걸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정언하신 분들이 제가 취재를 할 때 이미 다 원로 다 나이가 연로하셔가지고 이제 뭐 듣기는 했지만 과연 그게 객관적으로 정확한지는 저도 그 자신이 없는 부분이고. 전수기 수필가가 향수다방 운영했다는 얘기 있어요. 그 기록이 제가 보고 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요 길 건너편인데. 그런 것도 사실 저는 뭐 그게 무슨 실증하는 게 제가 한 일이 아니고 저는 문학 일화를 이제 연재하다 보니까 그런 걸 했는데 그것도 어쨌든 또 그쪽에서 아까 우리 선생님처럼 아시는 분이 그런 거 실증하고 해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때는 바로 잡아야 돼요. 왜냐면 계속 틀리겠나 계속 앞으로는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바로 잡아 주시도 아주 중요한 지적이시죠. 저는 그냥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산 시내 우리 삼성라이온스 구루 좌우기 있죠. 좌우 선수가 종조. 부산 그러면 시인이 종선이 종선. 그림을 잘났잖아요. 좌우기 잘났잖아요. 부산 문학관에 그 부산 시인의
문학상 할때 예. 그죠? 예. 아, 그렇다. 종조부. 그래, 종조부. 할배 형제 아닙니까? 그죠? 예. 종조부. 아이고. 그리고 백년설 그 나그네 소름이라 예. 막 노래 부르는 그분도 예. 좀 그럴 때 6.25 때 대구에 와 이천동에서 있었죠. 원도 뭐 하셨다. 예. 그분도 사업 실패하고 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분 외손자가 지금 가요 무대에 자주 나온 배음성이라고. 그 사람 목소리 좋잖습니까. 그 사람 백년설 그 가수의 외손자. 그렇죠. 아무래도 뭐 그런 유전자를 안 받겠습니까, 그죠? 예. 백년선 선생님도 참 성주군인데 그때 뭐 노래 배시올 때 말이 많았죠. 그 친일 문제 때문에. 아까 제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학교 다니갈 때는 굉장히 친일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했지만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걸 함부로 매도할 일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